자, 그러면 이제 그 알렉산더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 서브노트 내용을 제가 잘못한 것을 이제 살펴보자고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2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그 아오게라고 돼 있는데 아고게예요. 아고게. 예. 아고게라고 있고 태어날 때 이제 심사하는 보다 7살 때인가?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한 건데 그때 이제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일종의 스파르타의 어떤 그 교육제도를 말해요. 스파르타의 교육제도, 남성 시민들에게 실시했던 국가주도의 교육제도를 아고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교육 내용을 보면 그 충성심을 고취시키거나 그 군사훈련, 사냥, 춤, 노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아고게라는 교육 훈련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심화 교재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심화 교재 보면 그리스 문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리스 문화 부분은 이제 특징이 있고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예, 뭐 인간 중심주의고 이런 현세적 부분은 뭐 고등학교 지식이니까 넘어가고요. 종교도 뭐 예전에 시험 문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다만 디오니소스 신앙하고는 좀 해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페이시스토타소스 정책과 연결된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연철학과 소피스트도 이건 뭐 윤리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예. 자,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 역사예요. 역사. 역사는 좀 보고 넘어가야 돼요. 역사는. 자, 역사는 이제 두 명이 있는데 헤로돈토스하고 투킨티데스가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52페이지예요. 자, 이 헤로도토스는 역사학의 아버지 그리고 역사라는 썼죠. 그래서 부제목으로 페르시아 전쟁사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페르시아 전쟁사의 이제 전쟁 인식은 두세 개를 둘러싼 두세 개를 둘러보고 이제 서술을 했고 그래서 문명사를 배경으로 한 전쟁사이며 전제와 자유의 투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뒀죠. 이 사람은 그 그리스 역사뿐만 아니라 일종의 세계사를 이제 기술을 했는데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여러 지방을 둘러싸고 그의 여행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중해 지역의 세계사를 서술했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문학적 서서 전설이나 사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성이 결여됐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러티브적인 어떤 역사 서술을 주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고고학적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기록과 일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이게 문학적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 나름대로 역사적 사실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또 최근 연구 성과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주제로 삼으면서 그걸 통해 문명사적인 배경과 유대 및 고찰하고 서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투켄티데스를 보죠. 투켄티데스도 그 똑같이 헤로도토스의 제목처럼 책 제목 역사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부제목이 더 유명하죠. 펠레포네스 전쟁사를 이제 저술을 했고 이 헤로도토스보다는 오히려 투켄티데스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고대의 랑케라고 하죠. 그래서 헤로도토스와 좀 다르게 가학적 역사가 사회 분석 비판 이런 것들 이제 했던 사람이 이 투켄티데스예요. 자, 투켄티데스의 내용을 보면요. 특징을 보면 사료에 대한 깊은 주의와 면밀한 검토,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했고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보고 들은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그 어디에서 들은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거야. 본 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제 있고 역사적 사실을 초자연적 사실과 구별해요. 얘는 신화와 역사가 구별이 안 됐죠. 신화와 역사가 구별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처럼 위견, 전설 등을 수용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보고 판단한 자료만 바탕으로 해서 서술했다. 이것은 누구하고 대비할 수 있냐면 그 앞에 헤로도토스와 대비할 수 있죠. 헤로도토스는 그냥 자기가 보지 않아도 어디 들은 거 가지고 이제 서술했죠. 카드라 같은. 예. 그래서 나름대로 가학적 역사관을 이제 서술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과거 사실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교훈의 역사를 이제 서술했다. 교훈의 역사가 항상 나오면 뭐죠? 순환사관이야. 이게 서로 연결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은 사회경제적 면을 상당히 도외시했고, 주로 그 펠로폰네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펠로폰네스 전쟁의 어떤 전쟁 과정만 이제 서술을 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면을 도외시했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 그리스 문화 서술도 외면했다. 그래서 전쟁의 경과에만 초점을 맞춰 서술했다는 게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두세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또 살펴보기도 하죠. 요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고요. 뒤에 넘어가서 이제 미술과 건축을 좀 볼게요. 자, 보통 그 아테네의 그리스의 미술의 특징은 균형과 조화예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고 단순하면서 고귀한 미를 했다. 그래서 일단 이상적인 미를 추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적인 미.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건축에서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자, 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크게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도식이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발달된 것이고, 이게 두 번째고, 이오니아식이 마지막 코린도식인데, 이 코린도식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스보다는 로마 시대 때 널리 확산됐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파르타나 신전과 관련돼서 도리아식이에요. 도리아식 보이죠? 요 밑에 이제 파르타나 신전 이렇게 보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건축 양식을 보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냐면 구분하는 방식이 주두야, 주두. 주두 양식을 보고, 주도가 아니라 주두예요. 주두. 예, 주두의 양식을 보는데, 주두가 뭐냐면 여기 기둥 있죠? 기둥의 머리 부분에 해당해요. 여기 머리 부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일 단순한 게 초창기 형태였던 도리아식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여기. 그 다음에 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이 뭐냐, 이오니아식과 코닌도식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게. 여기에 여러 가지 장식이 첨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리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르타나 신전의 대표적인 거고요. 주두가 단순하고 아무런 장식이 없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피디아스가 만든 파르타나 신전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원래 이 파르타나 신전 보시면 원래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지붕이 없죠? 원래는 지붕이 있었어요. 여기요. 여기 지붕이 있고, 여기가 원래 하얀색 대리석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원래는 푸른색으로 단초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색이 들어가서. 근데 이 지붕은 나중에 16세기가 15세기 때 전쟁하다가 날라갔고, 예, 이거 좀 문제 풀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 원래 색깔이 들어가 있는 단청, 근데 푸른 색깔의 어떤 기둥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백색 건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을 보죠. 자, 이오니아식을 보면 가늘고 주두의 네모서리에 간단한 소용돌이 양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소용돌이 양식이 있죠? 여기 보이는 거. 그 다음 코린도 양식이 좀 더 발전된 것인데, 요건 아까처럼 그리스에서 나왔지만 실제 로마 시대 때 건축 양식을 많이 쓰였고요. 거기에 이제 소용돌이에 더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 아카소스 잎사귀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코린도 양식 부분에 여기 보면 이렇게 잎이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예, 이렇게 아카소스 해갖고 이렇게 양식이 더 추가돼가지고 더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도리아식이 나왔으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각음에 넘어갈게요. 예, 뭐 도자기 넘어가고. 자, 알렉산더 이제 보자. 알렉산더. 자, 이 알렉산더 제국까지 헬레니즘 문화인데, 요 부분은 이제 없더라고요. 또 로마의 그 사랑사 강자가 없으니까 요걸 이제 중심으로 좀 볼게요. 자, 마케도니아인데 원래 마케도니아 위치를 보세요. 마케도니아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마케도니아. 오늘날 그 마케도니아하고 비슷한 위치지만 지금 마케도니아인하고 예전에 마케도니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요때 마케도니아 왕국에 살았던 그리스인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본토 그리스인보다 좀 북쪽에 살았기 때문에 좀 야마인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필리포스 2세 전까지는 이 마카도니아 왕국이 통일 왕국이 아니라 여러 분리된 왕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발전했는데 그 주도 인물이 누구냐면
필립 2세예요. 필립 2세, 필리포스 2세. 자, 이들은 정치 군사적 개혁을 통해서 시족을 기반으로 한 정복 활동을 때 봉건적 왕국을 이제 성립했는데 특히 그 기반이 됐던 것이 막강한 상비군이에요. 상비군. 이걸 자유로운 토농 출신의 보병 밀집 부대와 그 다음에 대기족 출신의 우수한 기병대 구성이 됐죠. 요걸 누구한테 받았냐면 보병 밀집 부대 영향을 받았을 어떤 나라는 테베예요. 이 사람이 필립 2세가 이제 어릴 때 테베에 잠깐 임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베의 그 밀집 보병 방식 있죠. 팔랑크스제. 그걸 받은 거야. 근데 그 테베의 그 팔랑크스보다 더 차이가 있는 뭐냐면 창 길이가 좀 더 길어요. 한 2m인가 3m? 더 길어. 그래서 창 길이가 길면 길수록 기병을 효율적으로 제압할 수 있고 상대방의 창병을 또 뭐예요? 효율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보병 밀집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족 그 출신의 우수한 기병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때 큰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정복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 대항에서 데모스테네스가 있어요. 그 아까 이것처럼 두 가지 위견이 있었다고 했죠. 끝까지 싸우자라는 마케도니아 싸우자라는 위견과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연합해서 페르시아를 치자 그런 위견인데 그 마케도니아 싸우자는 위견의 대표적인 사람이 데모스테네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반대쪽의 인물이 누구죠? 이소크라테스예요. 자, 하여튼 그 데모스테네스는 군민군 창설을 주장하면서 그 당시 그 그리스에 호소를 했고 결국에 그리스 폴리스 국가들이 그 뭐냐면 칼케도니아 동맹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필리포스가 캐로네아 전투에서 그 아테네 테베 연합군을 격파를 했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러면 그때 스파르타는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는 스파르타는 아직 참여 안 했어요 여기는. 근데 스파르타는 그때 이제 힘이 약해갖고 참여하나 안 하나 존재감이 없었던 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투가 펴고 나서 그때 이제 무슨 동맹을 맺게 되냐면 스파르타를 제외하고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구합을 내갖고 코린트 동맹 또는 헬레네스 동맹을 맺게 돼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콜린트 동맹이라고 하고 헬레네스 동맹이라고 해요. 예. 그래갖고 했지만 이제 페르시아 먼저 막 하려고 할 때 뭐냐면 암살당했어요. 예, 암살당했어요. 누가 이 암살 배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어요. 부인이 죽였다. 아니면 알렉산더가 죽였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그 필리포스가 말년에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새로운 여자를 만나가지고 얘 이제 뭐냐면 거기에 자식도 두고 하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그 엄마가 열받아갖고 그러니까 자기 지위가 밑에니까 죽였다는 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제 왕이 되니까 그때 그리스 내에 여러 이제 세력들이 또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을 또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원정군을 이끌고 이제 페르시아 원정을 가게 돼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테네 제국의 정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아테네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제국의 정책을 보면요. 자, 동방 원정에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이집트, 인더스 강가에 유용하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동서융합 정책이에요.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그리스식 어떤 통치 체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리엔트의 어떤 전제군주제를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시를 건설했어. 전국에 이제 70개의 알렉산드리아 자기 이름 따서 건설해서 거기서 그리스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도시 문화 중심이야. 도시 문화. 도시에 이주된 그리스인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영역을 통치하려니까 뭐가 필요한가? 페르시아의 관료제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그리스어를 공유했고 국제결혼을 장려했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식으로 훈련된 아시아 청년을 양성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뭐냐면 이 알렉산더가 전쟁은 되게 잘했어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뭐 이소스 전투 되게 유명하죠. 가오가메라 전투도 있고 저희 했는데 문제는 통치 능력은 없어. 전쟁은 잘했는데 정치는 못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유명한 정복자들 특징은 뭐냐면 전쟁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막상 정치를 하려면 또 못해. 그러니까 정쟁을 잘하는 사람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인도 원정을 가갖고 이제 나중에 부하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먼저 그만하려고 도와왔는데, 그때 뭐 술 먹고,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죽게 되는데, 거기에 독살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렉산더가 상속자를 지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알렉산더의 자식이 있긴 있었는데, 두 살짜리밖에 안 돼갖고, 결국에 그 후계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우고받고 싸우면서 세 개로 나눠갖게 돼요.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시리아의 세다우쿠스, 이집트의 포툴레마이오스 왕조. 이렇게 이제 했고, 결국에는 다 누구한테 멸망하죠? 로마 제국한테 멸망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제국의 특징도 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는까지 하면 또 너무 거니까 넘어가고, 경제 구조도 이제 각자 보시고, 사회 구조도 각자 보시고, 헬레니즘 문화의 이제 특징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특징. 자, 동서 문화의 융합. 그래서 초폴리스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됐고, 자연과학 같은 것들이 발달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 세 개만 기억하면 동서 문화의 융합, 세계 시민주의, 그다음 자연과학 발달. 요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뭐 기초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교과서적인 내용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 넘어가서 노마로 넘어갈게요. 노마. 노마. 자, 노마의 이제 정치와 이제 발전과 문화를 보기 전에 노마의 시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노마사를. 예. 그래서 제가 시대 구분을 이제 한 걸 이제 서양사 여기 적어놨는데, 자, 여기 시대 구분은 뭐에 입각해서 했냐면 서양사 강의 있죠. 이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야. 그게 이제 네 시기로 나누는데, 자, 크게 이제 왕정기와 공화정 초기, 중기까지. 예. 요게 1시기고, 이가 1시기고, 그 다음 공화정 말기 때가 2시기. 이걸 노마 시민 공동체 해치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민 공동체에서 제국 체제 이행하는 시기. 이걸 무슨 시기라고 하죠? 원수정이라고 하죠. 원수정. 그 다음에 제국 체제 해체기. 이거를 제정 후기인데 도미네, 동방공주제라고 해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죠? 디오클라티누스 왕제 때부터. 이렇게 크게 네 시기 나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왕정기에서 공화정 초기 때를 좀 볼게요. 자, 이때는 귀족 중심의 기병에서 중상층 중심의 뭘로 넘어갈 때냐면 중장 보병층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이 확대되고 시민법 체계가 이제 확립되면서 평민회와 호민간이 이제 신설됐다. 그 다음에 혈족 귀족과 부유층 간의 어떤 가도 지배 체제가 형성되는데, 이때 이제 형성된 지배층을 뭐라고 하냐면 로비데스라고 해요. 로비데스. 그래서 종제 파트리키와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기사 상층이 서로 결합해갖고 만들었던 계층이 노비데스. 또 이 노비데스들이 이제 뭘 독점하냐면 정무관 그리고 원료원을 독점해. 원료원 계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노마 시민 공동체 해체기를 보면요. 무슨 전쟁 이후부터냐면 포에니 전쟁 이후죠. 그래서 악티움 해전까지 이렇게 이제 이 시기를 말하는데, 자, 포에니 전쟁 등으로 이제 외정으로 자연동물이 몰락을 했고 무상계급을 고용한 용병들이 등장을 해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마리우스가 이제 그 시초를 냈죠. 마리우스가 시민군 대신에 직업군인을 채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충성해요? 자기를 고용한 장군들에게 충성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이들을 이끌면서 정치에 개입하면서 나타난 것이 제1차 삼두정치, 제2차 삼두정치 이렇게 이제가 대두되고요. 요 과정에서 이제 또 중장 보병층을 육성하려는 새로운 개혁 운동이 일어나죠. 자유농민층을. 이것이 그라쿠스 개혁인데 실패했고 결국에는 민중파와 벌족파가 대립을 해서 이제 9년만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성과가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로 누구한테 등장했냐면 원로원 계층과 새롭게 이제 부각된 기사 계층 있죠. 에키테스.
그런 계층에게 이제 부여하면서 특정 계급에 분배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계급의 문제가 있었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대토리 소유를 이제 하게 되죠. 라티푼디움. 예. 그리고 황금작물 재배요. 황금작물이라는 것은 아까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시장에 갖다 팔 수 있는 거. 그리고 값싼 밀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가지고 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자, 시민 공동체에서 제국체제 이행은 재룡촉인데 특징은 형식적 공화제를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시대였고요. 직업군이 상비화됐고, 그래서 이들 이제를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황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재정 문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국정과제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사 계급들이 등장하고, 이때 새로운 기사 계급들은 황제권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야. 황제권하고.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관료 제어와 업무의 전문화. 그 다음에 요 당시에 이제 최고 절정이었던 황제가 오연제죠. 예전에 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오연제 때 특징이 뭐냐면, 티아누스 때 최고 전성기였어요. 영토적으로 볼 때. 근데 이게 이제 방어로 돌아가게 돼. 공세에서 방어 체제로. 하드리아누스죠. 하드리아누스가 그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방어 체제로 이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그 다음에 제국의 체제 해체기 같은 경우에는 이민족의 침입, 특히 게르만족, 뭐 산산족 페르시아, 사산족 페르시아 이런 것도 있고 황실 재정의 악화, 상품 화폐 경제 해체, 화폐 경제 몰락, 그 다음에 콜로나투스 제도의 어떤 확산, 원적법 같은 거 실시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또 곡물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곡물 재배가 이제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기독교 동방교회 확산, 그래서 기독교 국교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티아누스의 기독교 정책, 나왔죠. 콘스탄티누스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합격자 서브노트를 이제 좀 볼게요. 네. 자, 로마의 정치도 크게 이제 그리스의 정치 과정과 거의 비슷비슷하게 흘러 들어가요. 처음에는 왕정이었다가 두 번째가 뭐죠? 귀족정. 그 다음에 민주정. 여기가인데 여기까지는 거의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초창기 때 왕정 부분을 좀 볼게요. 왕정. 왕정 부분인데 이거 왕정도 이렇게 빼먹었네. 그래서 왕정은 여기에서 좀 약간 사항상 심화 규제를 좀 빌릴게요. 예. 자, 로마를 건국했던 사람은 이제 전설에 의하면 누구라고 알려졌죠? 로무로스와 레무스라고 하죠. 그래서 두 명이 이제 건국을 했는데 로무로스가 레무스를 죽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이름을 따갖고 로무로스 이름을 따 로마라는 명칭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그 건국 연대가 BC 753년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로마의 그 왕이 7명으로 돼 있어요. 7명. 근데 책에서는 보통 6명? 그러니까 8명으로 돼 있는데 책에서는 7대 왕까지만 인정하고 그런다고요? 이건 뭐 자세한 건 아닌데 그 3대 왕 때부터 에트리아 지역의 왕이 통치를 했어요. 에트리아 왕이. 그래서 에트리아 왕이 이제 있는데 이 에트리아 왕들을 쫓아내고 무슨 공화국으로 넘어가죠? 귀족 공화국으로 넘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에트리아 계통이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해갖고 이제 귀족 공화국으로 넘어갔다. 예, 그래서 그 에트리아 계통의 그 지배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에트리아는 로마 북쪽에 살았던 민족이었는데 상당히 로마보다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초기에 로마의 정치제도, 무역 및 산업과 같은 경제 문화적 종교는 에트리아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인들 에트리아의 문자로부터 본떠서 라틴 문자를 발달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전이나 공공 건물 지을 때도 에트리아의 건축과 장식을 모델로 하였고 초기의 종교의식 또한 에트리아의 간섭을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에트리아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왕정 시대 때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냐면 7명의 왕 중에 그 아마 6대 왕인가 7대 왕인가 그럴 거예요. 세르비스 왕의 군제 개혁이 있어요. 이게 서양사 강의 정도에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 귀족 세력들이 이제 군사를 갖고 있으니까 평민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그 귀족 세력들을 뭐냐면 좀 억누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장했던 그 평민 세력들을 일종의 밀집 대역이죠. 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백인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 백인회. 그때. 그래갖고 기마 중심의 군제에서 밀집 대역 중심으로 중장보병 중심 체제로 재편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귀족들 가만히 있겠어요? 반발했겠죠? 그래서 혈통 귀족들 반발로 해서 왕이 퇴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귀족공화정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르비스 왕의 군제 개혁을 통해서 백인회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인회. 물론 백인회에서 성립 과정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귀족공화정을 이제 보면 요것도 이제 귀족공화정을 이제 볼게요. 자, 귀족공화정은 이제 구성 귀족, 평민, 그 다음에 노예, 피보호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뭐 피보호자 제도가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지만 좀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심화 교재를 좀 보고 설명할게요. 자, 시작을 보면 이제 귀족공화정은 에투야 왕을 축출하고 귀족들이 공화정을 성립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귀족공화정의 이제 그 구성들 그 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사회 구조를 보면 귀족공화정 때요. 요때는 귀족이 이제 있는데 요때 귀족은 혈통 귀족이야.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파트리키라고 해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뒤에 등장 노비데스가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정인의 명문 출신이고요. 그리고 소수고 전투의 주요 기병을 이제 주로 했다. 그래서 이제 공화정 초기에 실질적으로 귀족 정치였다. 그리고 이때 이제 평민들이 있었는데 그 밑에 예민들이 있었어요. 예속 농민들. 예,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귀족의 보호와 물질적 도움을 받은 사람을 예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피보호자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피보호자는 자유민이었지만 보호자의 귀족과 신인을 맺어짓고 법적 인격을 인정되지 않아요. 금치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호자 대신에 법정에 나가 번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피보호자는 대신에 보호자를 따라 종군하고 피보호자가 완전히 자유인이고 토지 소유자가 되어 독립할 경우에는 이전의 종속적 관계가 계속 또 유지된다. 이런 피보호자 관계, 피보호자 관계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피보호자와 보호자의 이런 제도는 그 후에도 공화정 말기 때까지 계속 가요. 이 제도가 제정 때까지도. 그 대표적인 게 마리우스 있죠. 이 마리우스도 한때는 이 피보호자, 종속자로서 이제 그 위치, 예민적 위치였다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언급됐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보호자와 보호자의 어떤 그 관계, 이거 물어볼 수가 있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야, 그래서 이것이 귀족공화정 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 구조 볼게요.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로마의 정치 구조는 특징이 뭐냐면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 권력 기구에 힘을 준 게 아니라 그 뭐냐면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을 시켜가지고 뭐냐면 서로 권력 독점을 못하도록 해.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이 유지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크게 이제 원로원, 정무관, 민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특징 원로원을 이제 볼게요. 원로원은 정무관을 지낸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종신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정무관은 행정관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들이 퇴직을 하면 자동적으로 어디에 포함돼요? 원로원으로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관들은 원로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로원의 충고라는 말은 단순히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1년 하다가 거기에서 왕따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되게 강해. 그래서 대개본 귀족공화정이나 민주공화정이나 실질적으로 누가 통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원로원이 통치했다고. 원로원 계층들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정무관은 이제 행정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정무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집정관이 있어. 집정관은 좀 대통령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2명인데 행정, 군사권, 민의 소지권을 가지고 있다. 1년이고 임기가. 근데 국가 비상시에는 2명의 그 집정관이 아니라 1명의 독재관이 6개월당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독재관, 1명 독재관 하면 또 그 다음 독재관 이렇게 집정관 2명이 1명만 독재관 삼아갖고 이제 할 수 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집정관 2명이 상호 견제를 하고요. 위기 시에는 1명의 그 집정관이 독재관이 돼서 하고 또 6개월 뒤에 또 1명이 독재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 외에도 법무관, 재무관, 감찰관, 행정관 등등이 다 뭐냐면 정무관에 속하고요. 그들 다 임기 1년이에요. 그리고 보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누가 할 수 있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그래서 나중에는 노비데스 계층이 그거를 이제 뭐냐면 담당을 하게 되고 노비데스 계층은 곧 원론에 편입됐기 때문에 원로원 계층이 돼요. 원로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법기구인데 입법기구는 로마의 입법기구는 몇 개가 있을까? 여기 3개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리아의, 평민의, 병사의, 인민의 이렇게 있고 이거 강자에도 있는 건데 이거 나중에 강도 갈 때 좀 더 살펴볼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여기가 좀 내용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좀 약간 심화된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여기 심화교재 81페이지 펴보세요. 81페이지. 자, 여기 코리아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의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이제 시족사회 때 이제 구성된 의회인데, 귀족이 지배를 했고요. 그 코리아 특징은 이제 뭐 이건 코리아뿐만 아니지만 다른 이제 고대 중세시대 통일 방식이지만 집단별 투표예요. 집단별 투표. 그래서 왕과 원로원의 결정에 따라서 또 결정을 승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창기 때 귀족들이 지배했던 시족단의 쿠리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 병사회가 있어요. 병사회. 병사회를 백인회라고 또 하죠. 백인회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업을 살펴보듯이 그 세르비스 왕 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권력을 장악할 때는 이제 뭐냐면 BC 6세기 정도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권력을 장악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와 연결되냐면 평민권 성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평민권. 평민권이 성장되면서 점점 이제 뭘로 넘어가요? 중장 보병층 이제 주력이 넘어가면서 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치 권력을 요구하게 되니까 이제 형성된 것이 이제 이들의 권력을 이제 집중시킨 것이 백인의 병사회라고 하는데 배경은 중장 보병 밀집 대형 전술로 해서 새로운 시민군 편제가 필요했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병사회가 출현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거는 6세기 정도, BC 6세기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이걸 만들었던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록에 따르면 그 왕정 시대부터 있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구성을 보면 이게 이제 1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신분 구별에 없이 뭐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 구분해. 그래서 이제 기사 등급과 뭐냐면 5등급을 구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무산자 계층, 프로레타 계층이 있고요. 여기 보면 기병을 볼게요. 기병은 뭐 하는 사람이죠? 말을 모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기사라고 하는데 18개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그 기병 안에서도 2개 계층을 또 나눠요. 하나가 위에는 노비데스 계층이 노비데스. 이 노비데스 계층들은 종조의 혈통 귀족들하고 상층, 기사 상층이 서로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계층이야. 그래서 이들이 뭘 독점하냐면 원로원하고 정무관들 다 독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공화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권력자는 누구였다? 이 노비데스 계층들이야. 이 원로원 계층들. 그 다음에 기사 중하층 계급도 있어요. 이거 기사 계급들인데 요 사람들은 에키테스 계층이라고 해요. 이 에키테스 계층은 언제 부각이 됐죠? 포에니 전쟁 이후부터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기사 계급과 노비데스 계층은 대립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대립된 건 아니에요. 기사들은 상당히 뭘로 진입하려고 하죠? 노비데스 계층으로 진입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이렇게 18개 집단이 있고, 그 다음 보병인데, 보병도 그 안에 이제 5개 집단으로 또 나눠요.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나누는데 그 중에 핵심 집단은 무슨 집단이냐? 중장보병층이죠. 그래서 이 중장보병층들은 그 아시드위라고 계층이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아시드위 계층들은 이제 1등급이 80개 집단이고요. 예. 그래서 포에니 전쟁까지 주력을 하고 그 밑에는 경보병이에요. 그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산자 계층이 있어요. 이거 프로야타 계층이라는데 얘네들은 실제 전쟁을 안 해요. 전쟁 안 하고 전쟁 나면 뭐 하냐? 그냥 보급 담당이야. 보급 담당. 예.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도 코리아와 마찬가지로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백인대 단위 투표를 내요. 집단별 투표를 내.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투표를 쭉 하다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여기가 18개 집단이고 여기가 80개 집단이죠. 그러면 총 몇 개 집단이야? 98개 집단이죠. 98개 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등급 집단부터의 표는 뭘까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냐면 이 기병각, 노비데스, 에키테스, 중장 보병 계층 여기만 뭐냐면 결정 사항이 이제 뭐냐면 국정에 반영이 되는 거야. 국정에 반영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계급인 중장 보병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귀족과 부유한 평민이 연합하는 형태가 백인의 구성 내용이다. 투표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백인의 이제 권한을 보면 원래는 군사적 목적에 출발했지만 정치 영역 확대됐고요. 그리고 또 법제정이나 공직자 임명, 대외정책 결정, 주요 사법기구 행사, 그 다음에 전쟁 강화 결정 이런 것들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권한 또한 호호테시우스법 이후에 어디로 양도하냐면 평민에 부족해 넘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코리아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했다가 백인에, 그래서 평민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자, 군제개표의 특징, 백인을 통해서 본 군제개표의 특징을 보면 이제 중장보병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들이 시민권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재산 소유가 되게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이런 것들, 그 의미는 평민에게 형식적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그중에 부유한 자에게 실제 발언권을 부여한 데 의미가 있고, 신분과 혈통의 구분이 사라지고 시민 전체 일체감을 부여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의 어떤 아테네의 어떤 민주정치처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아까 얘기했던 부유한 자하고 중장 보병층 그것만 갖고 나머지는 되게 형식적으로 주어진 거야. 자, 그렇지만 나도 정치에 참여한다는 뭐야? 일체감을 줄 수 있죠. 상징적으로.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고 실제 정치는 누가 다 장악하고 있었다? 네, 노비데스 계층, 원료원 계층들이 장악을 했어요. 이건 공화정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백인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봤고요. 평민회를 볼게요. 평민회. 자, 평민회가 이제 나중에 발전돼가지고 부족회라고 또 하죠. 부족회. 자, 거기 보면 이제 평민회는 이제 평민권 성장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가 평민회인데 주로 이제 초창기 때는 호민관을 이제 선출하고요. 평민의 권위를 확보하는 호민관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호민관한테는 뭐가 있냐면 거부권이 있어요. 거부권. 예. 그래갖고 이제 원료원이나 집정 간의 어떤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비토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호호테시우스법과 함께 입법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평민회가 나중에 모든 사람들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부족회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풀피리우스법에 의해서 평민회가 부족회로 확대 개편됐고 귀족들도 부족회에 참여하게 돼요. 예.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데 평민회는 이렇게 개인별 투표예요. 지역구 단위로 개인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쪽수에 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이 많겠어요? 귀족들이 많겠어요? 평민이 많잖아. 그러니까 실제 평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평민에 관련된 입법권만 있었고 정계층 입법권이 없었어. 그래서 만약 귀족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면 누가 거부를 하냐면 인준을 안 해주냐면 원료원이 인준을 안 해줘. 그런데 나중에 호호테스법에 의해서 원료원 인준 상관없이 법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면서 모든 계층에 적용될 수 있는 입법권이 행사되고 요 과정에서 이제 백인회에서 어디 넘어가는 거야? 부족해. 평민회로 이제 민회의 권한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예.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로마가 팽창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노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단위로 노마의 지역 단위로 투표하는 부족해. 평민회가 어떻게 돼요? 효율적일 수 있죠. 지역 단위로 하니까. 예,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쓰여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 인민회라는 게 있어요. 인민회. 여기 없네. 예, 인민회. 그래서 마지막 인민회가 있는데 인민회도 처음에는 혈통귀족들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가 이것도 이제 뭐냐면 점점 이제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뭐냐면 의회로 바뀌게 돼요. 예, 민회로. 근데 인민회는 권한이 그렇게 없어. 권한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민회 부족회가 일종의 국회 정도 되냐면 중앙적으로 국회면 여기는 지방의회 정도? 예. 그래서 뭐 간직도 좀 낮은 계급들 있죠. 낮은 그 간직들 임명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민회, 평민회, 그 다음에 또 평민회 부족회라고 하죠. 또 하나가 백인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쿠리아에 4개의 의회가 있었고 처음에 쿠리아에 그 다음 백인대 그 다음에 평민회 부족회가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양도받는 식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부족회하고 평민회와 인민회는 동일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알아. 그 강자 부분에. 자, 그러면 강자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 관련된 내용을 권력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 텐데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44페이지 볼게요. 44페이지. 아이고, 이거 넘겨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 섭섭히 노무공화적 형성. 여기 노무공화적 형성 부분 볼게요. 자, 기원전 509년에 에트리아 출신의 마지막 왕 타로키니우스 슈페로부스인데 몰아낸 후에 참고로 이 왕이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견해도 있어요. 이게 아마 8대 왕인가 그럴 거야. 8대 왕이고 앞에 언급했던 세르비스라는 왕이 있었죠. 이 세르비스 왕이 7대 왕이에요. 7대 왕. 예, 세르비스 왕이. 그런데 기록에 보면 타로키니우스까지 이제 나와 있지만 이 사람 폭정에서 이제 물려났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역사가는 요 왕은 허구고 앞에 있는 세르비우스가 실제 마지막 왕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왕권을 강화하고 하다가 귀족들에 쫓겨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 노마상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노마인들은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출발시켰다. 공화정은 정무관, 민회, 원로원이 서로 세력군을 이루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체제이다. 왕 대신에 선출된 2명의 고위정무관 콤솔을 뭐라고 하죠? 이걸 집정관이라고 하죠. 집정관. 자, 그래서 집정관은 케투리아 미나는 뭐냐면 백인이에요. 백인을 말하는 거고, 자, 케투리아 미나에서 혈통 귀족 출신자들 중에 설치되었고, 초창기 때 얘기예요. 이건 귀족공화국인데, 그래서 혈통 귀족들을 뭐라고 하냐면 파트리키라고 하죠. 보통 그 혈통 귀족하고 나중에 그 상위층하고 평민층 상위층하고 연결된 귀족이 뭐예요? 노비데스라고요. 이걸 자 혈통 귀족 출신으로 이제 자등에 설치돼 있고 임기 1년 동안은 서로 협의하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임페리온 통치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제 공화정 초기 귀족대 콘솔직 독점에 불만을 품은 평민들은 신분투쟁을 벌이자 이 신분투쟁 나중에 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367년에 콘솔직 2자리를 중에 한 자리는 평민 출신으로 할당했다. 근데 주의할 건 여기 평민이라도 이들은 그냥 평민이 아니에요. 부유한 평민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들도 이제 귀족으로 편입되죠. 이 노비데스 계층. 실제 노비데스 계층들이 이제 다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이제 평민 출신이라도 콘솔직을 이제 영위하면서 그 니키누스법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노마사에는 혈통 귀족과 함께 새로운 지배층이었던 신귀족층 그
노비타스 이렇게 읽네요. 이게 라틴어 원어를 라틴어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생겨나게 되었다. 자, 미네는 정부 간의 선출, 입법, 사법, 주요 군사 결정권을 가진 노마 인민의 총회였다. 전무관직의 피선거권, 그러니까 행정관의 피선거권이 혈통 귀족이나 신귀족들에 독점되긴 했지만 그들을 선출한 건 노마 인민이기 때문에 인민주권의 원리가 민회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자, 노마의 민의 특징은 오직 한 가지 민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민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 하원 있잖아요. 영국도 있고 양원제 운영하죠. 근데 노마는 4개의 민회가 있어요. 여기 있죠. 코리아 민회, 캐투야 민회, 테이프스 인민회, 테이프스 평민회. 예. 인민회와 평민회는 따로예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있는데 코리아는 혈족을 중심으로 해. 혈족. 혈족은 뭐야? 핏줄이야, 핏줄. 시족사에 있죠. 그래서 시족사의 어떤 혈족을 중시이고 캐투야는 뭘 하냐면 이거는 재산을 중시해. 재산을 가지고 나는 거야. 재산. 그 재산에 따라서 변종이 달리하잖아요. 자기 이제 그 군사적 역할, 재산을 기준한 거고, 그다음 트레이프스 여기 트레이프스가 붙잖아요.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지역 단위예요. 지역 단위. 지역 단위. 원래는 이 트레이프스도 원래는 혈족 단위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평미권 성장하면서 지역 단위 의미로 바뀌어. 이게 부족이라는 의미도 원래는 혈족적 부족이었다가 행정 단위의 부족으로 바뀌어. 그래서 인민회와 평민회도 뭘 단위로 했다? 지역 단위로 한 거야. 지역 단위로. 그래서 요거는 인민회가 평민회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쪽수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쪽수의 논리.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코리아가 권력을 장악했다가 그 다음에 백인회, 게다가 트레이프스 평민회, 이게 트레이프스 부족회라고 하죠. 또 예, 이렇게 세 단계 이렇게 해서 권력이 이동을 하게 되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있어서 각각 자신이 속한 코리아, 캐투야, 트레이프스별로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각 투표단의 가반수 원칙이 적용됐고 전체 민회의 최종 결정은 각 투표 단위로 각각 그 한 표씩 행사한 단위 투표제였다. 그래서 개인별 투표를 해가지고 각각 지역별로 한 분씩 이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어요. 자, 한편 원로원은 1년 임기를 마친 정무관 연임자로 채워졌고 원로원 위원은 종신직으로서 재정, 외교, 사법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했는데 논의 결과 원로원의 원로원의 충고는 비록 법정의 구속력이 없지만 정무관들이 국정원에 큰 지침이 됐다. 왜 그랬어요? 정무관들이 나중에 어디로 편입됐기 때문에요. 원로원 들어갔기 때문에 원로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왕따를 당해 거기에서. 자, 그 다음에 신분투쟁을 거치면서 기원전 3세기 말이 되면 원로원과 노마 인민으로 표현되는 노마 공화정은 귀족과 평민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마 인민으로서 일체감을 강화하면서 원로의 권위와 인민주권의 원리가 종합된 정치체제로서 발전되었다. 자, 일제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이상적인 정치체제에서 1의 왕정, 소수의 귀족정, 다수의 민주정이 있다고 말했는데 기원전 2세기 때 그리스 출신의 역사인 폴리비우스는 로마 공화정이 이 세 요소를 배합된 혼합체제 정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콘솔 제도는 어디와 연결돼요? 왕정과 연결되고 원로는 귀족정과 연결되고 민회는 뭐와 연결되죠? 민주정. 세 개와 연결되죠. 이렇게 결합되었다. 그래갖고 민회에서 구현된 인민주권 원리는 정무관직 원리나 정무관직에 부여된 임페리얼. 임페리얼이라는 뜻은 왕권이야, 왕권. 대권이죠. 지금 대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대통령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대권 누가 갖고 있는? 콘솔을 갖고 있고 나중에 그 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페리아트리움이 의미가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는 황제. 예. 자, 임페리움이 막강한 통치권을 상징했다 해도 로마 공화정의 중심 원론이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형식상은 모든 사람이 권력을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원로원이 갖고 있는. 이것이 로마와 그리스의 차이점이에요. 민주정치에. 그래서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로마는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원로원이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집단 그냥 지배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집단 지배체. 지금 중국하고 비슷하잖아요. 중국은 공산당 집단 지도체제죠.
예, 말은 이제 투표권은 이제 인민들이 행사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자, 원료는 왕정기에는 시족장으로 구성됐고 공화정기 때 보면 고위 정무직 역임자로 구성된 일종의 귀족 가두체였다. 형식적으로는 콘수에 의해서 소집되고 콘수에 자문하는 기구에 불과했지만 원료원의 결의는 그 정통의 무게와 집의 엘리트 구성원들 간의 어떤 건의에 힘입어 사실상 국정을 주도했다. 원료원이 로마의 영속성을 유인한 제도, 즉 정통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원론의 역할. 예. 그래서 로마의 권력 구조 관련돼서 이제 한번 봤고요. 예전에 로마의 권력 구조 미네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예. 다시 이제 넘어가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신분투쟁을 볼게요. 신분투쟁. 요것도 좀 중요하죠. 교과서적으로.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분투쟁은 왜 일어났냐? 일단은 이게 이탈리아 통일 반도 시기하고 이제 연결되는데 이탈리아 통일 반도 시기에서 점점 누가 큰 역할을 하죠? 평민들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평민들 중장보병층을 큰 역할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이 이제 피를 흘린 만큼 정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근데 이에 대해서 처음에 귀족들이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귀족들도 로마의 팽창을 위해서는 평민들에게 어느 정도 권리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양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평민권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성산사건 볼게요. 자, 성산사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 로마에 보면 그 선산이라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성지로 이렇게 여기는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장을 했던 평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선산에 가서 새로운 도시국가를 만들겠다. 우리만의.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러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 권리를 줬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민회인 평민회, 부족회, 테이푸스 평민회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호민관을 설치했죠. 임기 1년, 10명의 합의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민관의 권한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법안에는 거부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호민간의 권한과 기능은 평민세의 신장과 더불어 확대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호민간에서 막판 뭐냐 얘네들도 거의 평민이야.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 대부분 귀족 가문도 많고 노비스 계층도 많아요. 이 사람들도. 예. 그래서 강남 좌파 정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예. 그리고 성상 사건이 얘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성산에 올라가서 뭐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 흔했어. 그냥 노마 시대 때는. 툭하면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일종의 투쟁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쟁 방법. 그 다음에 시위포법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최초의 성문법이고, 이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드레콘, 솔론, 크레스티네스의 법 등을 연구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그 간습법을 중심한 로마법을 그냥 지향하고 귀족들의 어떤 법적인 자의적인 어떤 적용을 지향하기 위해서 성문화시킨 거야. 그래갖고 로마 시내 안에 동판으로 크게 새겨갖고 12개 법조항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귀족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뭐 부채 노예를 인정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의미는 뭐예요? 평가는 귀족들의 법의 자의적인 적용을 지향해서 최초 성문법을 만들었다. 여러 한계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칼로레이아법이 뭐 귀족과 평민의 통일 가능하고 그 다음 병사에 관련된 내용 아까 지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 니키네우스 섹스티우스법 보죠. 자, 이 법도 되게 중요하죠. 자, 집정관학명을 평민층에 선출하는 거야. 아까 이것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 독점했어요? 혈통귀족들이 독점했죠. 근데 이제 평민층이 이제 선출을 하겠다. 그래서 요때 이제 평민층은 어떤 계층으로 나중에 편입되죠? 로비데스 계층으로 편입된다. 요걸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6개의 토지 소유 상한선을 정해요. 대토지 소유를 정해서 그 당시 유역자가 대토지 경고를 폐단을 방지하고자 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학계에서 좀 약간 다른 의견도 있어요. 이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공화정 말기 때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서양사 개론을 바탕할 때 그 니케온 섹스법은 B4세기 때 이제 만들어졌던 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규정의 중요한 부수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으니 뭐 평민대에 돌아갈 목이 점점 커지고 저 실제 정복한 땅이 평민대에 많이 분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이후 뭐 독재관, 감찰관, 법무관들이 모든 평민대에 개방이 됐고 뭐 이렇게 했고 평민층이 원료에 참여할 수 있고 물론 이때 평민층은 부유한 평민층 왜냐면 무보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거기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 무슨 계층이 나타났다? 로비데스라는 새로운 계층이 나타나서 신분 투쟁의 결과 혈통적인 귀족 정치에서 노비데스의 가두 정치가 변하게 되었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뭐 포에테리우스법, 뭐 항소권 등등인데 그냥 넘어가시고 자, 제일 또 중요한 법이 무슨 법이죠? 호호테시우스법이죠. 예, 호호테시우스법은 평민의 결정, 트리포스 평민의 결정이 원로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법을 인정해서 평민의 완전한 입법권 행사하고 모든 계층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야.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귀족과 관련된 법을 만들 경우에는 누가 거부를 해버리는 거야? 원로원이 거부를 하는 거야. 승인 안 주고. 근데 이제 이 평민회가 이제 결정이 이제 원로의 승인 없이 함으로써 평민의 입법권 행사에 이제 뭐냐면 바탕이 됐고 모든 계층들의 입법권에 적용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노마 시민은 원로원과 함께 노마의 국제 입법 기능을 공유하고 요때 계기로 해서 이제 권력이 백인회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예, 평민회로 넘어가요. 평민회. 예, 트리플스 평민회. 자, 하여튼 이렇게 평민권 성장을 통해서 평민의 어떤 권리 향상의 의의를 볼게요. 자, 2세기에 거친 이제 신분 투쟁으로서 평민은 형식적으로 귀족과 동일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는 모든 시민을 공동체적 일체감을 견고하게 결속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일체감을 단합된 시민 공동체 시민군은 로마 팽창의 거대한 힘이 되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권리를 주면서 그 나름대로 원동력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의 발전에서 사회 변동을 좀 볼게요. 예. 자, 여기에서 이탈리아에 이제 통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탈리아 반도 여러 통일을 하잖아요. 원래 조그만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점점 커져서 뭐냐면 통일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라틴 동맹을 결정해서 이제 그 당시 로마 주도권을 장악해서 주변 사비니족인이 에트루리아를 점령하고 참고로 로마는 누구에 의해서 결성한 나라죠? 라틴족에 의해서 결성된 나라. 라틴족. 근데 나중에 라틴족들이 이제 학대당하면서 로마가 발전되면서 그 당시 사비나족이나 그 다음에 에트루리아도 뭐냐면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예. 그래갖고 그 사비나족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의 그 건국 신화에 보면 로마가 초창기 때 여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없어가지고 여자를 훔쳐왔어. 그 옆에 부족에 사비나족에서. 그래갖고 그때 이제 사비나족 여자를 훔쳐가지고 결혼을 강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를 낳고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있는 부족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싸우니까 여자들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합병을 시켰죠.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이제 사비니족도 여기 로마로 편입돼. 그래서 3대 로마 왕 중에 세 번째 왕인가요? 세 번째 왕인가 네 번째 왕이 이 사비니 왕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에트루리아 이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또 와서 로마로 편입시키고 자, 그리고 또 에트루리아 본국도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뭐냐면 주변의 민족들 통합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로마의 큰 위기가 처해졌는데 갈리아인들이 쳐들어와. 갈리아인들. 예, 요 갈리아인들은 로마인들이 이제 뭐냐면 자기 북쪽에 있는 그 여러 민족들 갈리아 통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갈리아가 좀 예미한 게 뭐냐면 그 중국 사람들이 자기 민족 외에는 다 뭐라고 해요? 오랑캐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로마인들이 저쪽 그 북부 이탈리아부터 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그 민족들을 다 통칭해서 뭐라고 했냐면 갈리아라고 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 갈리아 안에는 민족 언어 그가 다 달라. 그러니까 거의 한 30개 민족으로 구성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통칭이에요, 그냥 그 지역에. 자, 하여튼 그 북부 이탈리아 갈리아족들이 쳐들면서 한때 큰 위기에 빠졌지만 일단은 이제 뭐 수습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면서 있다가 그 당시 이제 나트륨을 완전히 잡았고 나트륨 동맥도 해체하고 등등 쌍이온족과 이런 걸 하고 타란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남부 지역에 그 이탈리아 바로 남부 지역 그리스 뭐냐면 시민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도시가 타란톤이라는 도시예요. 예, 거기서 이제 여기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리스인들 뭘 받아들이죠? BC 6세기 때 중장 보병 있죠. 예, 그리고 그리스 문화도 받아들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통일의 역량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이탈리아가 왜 통일했는가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좀 보면요. 여기 이제 신분 투쟁을 통해 일제강을 가진 로마의 단합된 시민단, 시민군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로마의 현실적인 군사적 재능.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되게 만들었죠. 잘 만들었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아피아가도 같은 그래서 도로를 만들었고, 그래서 곳곳에 이제 주요 거점에 군사 식민시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전초기를 만들고 거기 로마 시민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주 갔을까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갔겠죠. 무산 시민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문화가 확산이 돼. 로마 문화가. 그래서 그대로 로마의 어떤 그 도시 문화가 도시 건축 문화가 그대로 각지의 이제 도시의 식민시에 만들어지게 되고 여길 중심으로 로마 문화 확산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산 시민이나 빈곤한 시민을 이주시킴으로써 사회문제 또 해결하고 그다음에 중상층의 자유농민을 창출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민권 정책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여기 심화 교재를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심화 교재 이제 도시 간의 이런 관계도 좀 보면서 좀 볼게요. 자, 심화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83페이지 보세요. 83페이지. 자, 보통 이제 반도 통일기하고 그 도시국가의 관계를 이제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반도 통일기,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통일 과정에서 각국의 도시국가의 관계를 보면 이제 자치도시, 동맹도시, 신민도시 이렇게 이제 관계를 볼게요. 자치도시는 그 뭐냐면 되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나티움 지역의 자치도시와 동맹도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나티움 지역은 뭐냐면 나틴족이 사는 지역이에요. 원래 이 나틴족이 사는 지역을 나티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처럼 같은 나틴족이야. 예, 주변에. 그래서 요 도시는 자치도시로 만들어서 납세 병역 의무와 초기에는 이들에게 라틴 시민권을 줬어요. 근데 후에 이제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고요. 요 라틴 시민권이 뭐고 로마 시민권이 뭔지는 뒤에 좀 얘기해 줄게요. 예. 그 다음에 그다음 동맹도시가 있어. 동맹도시는 주변에 있었던 이제 사비니족이나 뭐 여기 산악민족이니 그런 민족들에게 이제 맺은 건데 이들이 로마 라틴 시민권이 없어요. 그 대신에 좀 한 단계 아래인 이탈리아 동맹시 시민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에 거주하는 이민족으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동맹관계 전쟁 때 병역 의무와 일반적 피정복직에 부과된 세금도 변제됐다. 이렇게 있고요. 신민도시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이제 팽창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거점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로마인들이 개척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후손들도 당연히 뭘 갖게 되죠?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군사의 역할과 무산 시민이나 빈곤한 시민들이 연계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중상층 자유농민들을 창출하는데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이건 반도 통일기의 그 신민도시예요. 근데 반도 통일가 끝난 다음에 제국 발전될 때 시민도시들은 좀 성향이 달라요. 이때 시민도시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갔을까요? 로마 시민권자가 간 게 아니라 주로 이탈리아의 그 군대 복무했던 이민족도 있죠.
이민족들이 군대에 일정하게 복무하고 나서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이제 간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그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라틴 시민권 이 정도 이제 얻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른데, 자 그러면 로마와 그 시민도시, 자치도시의 관계를 볼게요. 분할 통치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그렇지만 로마가 만든 동맹 도시들끼리는 뭐냐면 동맹 관계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동맹은 누구하고만 맺어야 돼요? 로마하고 맺는 건데 로마와 맺고 그 도시 국가끼리의 동맹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분리 통치를 해. 그리고 군사권과 외교권 로마가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언어적 혜택을 주면서 내정을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분할 통치를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도 줬죠. 예, 그래가지고 자유교육의 보장, 대무역을 제외한 모든 문제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로마인간의 통상권과 통혼권을 허용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상층부에게 로마 시민권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입장할 때는 로마에 개기는 것보다는 로마 시민권을 받아서 뭐냐면 로마의 권력 구조를 편입시키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로마의 집정관이나 왕들이나 황제들 보면 상당수가 뭐야? 이민족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가지고 자기 이동을 만드는 거야. 상당히 통치를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미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되게 다민족 국가잖아요. 근데 다민족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중국처럼 독립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의 백인들이 대통령 되고 하지만 소수 흑인도 대통령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백인 안에서도 뭐 아일랜드 계통이라든지 독일 계통이라든지 여러 계통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체감이 생긴 거야. 근데 중국은 뭐예요? 말로는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우지만 실제 누구는 한족들이 독점하잖아. 그러니까 신강이나 위구나 얘네도 뭐야? 독립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에게 이제 단직을 베풀고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줌으로써 로마에 개기는 것보다는 로마에 들어와서 권력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합리적 판단을 유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시민권 정책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로마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지중해 정복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를 다 끝나갖고 이제 로마가 이제 해외로 팽창할 과정에서는 이 지중해 정복기 당시에는 좀 달라. 여기는 직접 통치를 해요. 로마에서 그래서 속주는 이제 총독을 파견해갖고 통치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지칼지는 대간을 파견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초에 이제 속주는 시칠리아죠, 시칠리아. 그래서 시칠리아를 이제 직접 이제 통치하는 방식으로 했고 이 속주도 원로원 속주와 지배하는 속주와 황제 가나의 속주가 있어요. 되게 원로원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 가까운 이제 시칠리아나 그런 데 있고 황제 가나의 속주 같은 변경 지역이나 이집트 이런 데 이제 지가 이제 와갖고 통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시민권을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 자, 로마는 이제 아테네와 달리 팽창할 수 있었던 거는 피정복민들에게 뭘 줬기 때문이에요? 시민권을 개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민권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 라틴 시민권,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로마 시민권 참정권 다 준 거야. 이때 참정권이라는 것은 선거권, 피선거권까지 다 말해요. 그 다음에 이에 반참정권, 라틴 시민권은 얘가 이제 로마에 거주할 경우에 그러니까 라틴 시민권자가 로마에 거주할 경우에만 선거권을 주는 거야. 선거권. 근데 참정권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 여기 세 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시민권의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로마 시민권 완전한 이제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제 소용 없고 이제 넘어가고 라틴 시민권 볼게요. 라틴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 넘어가는 중간 단계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미국의 영주권하고 좀 비슷한데 그래서 초기 때는 라틴 지역의 거주민들, 라틴족들에게 줬던 자치도시에게 줬던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제국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제국 밖에 있었던 신민도시에게 또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나중에 그 지역이 이제 라틴 시민권의 부여 대상이 확대돼요. 그래갖고 남북 갈리아 지역이나 에스파냐,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부여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지금 지배층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한 그 중간 단계로서 이제 라틴 시민권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슷하죠? 미국이 이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영주권 얻잖아요? 영주권을 갖고 이제 해갖고 뭐 시험을 통과하거나 군대 갔다 오면 뭘 주는 거야? 미국 시민권을 주잖아.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라틴 시민권의 권한은 통상권, 통혼권, 로마 이슬교회 트리포스의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로마에 장기 영주하면 로마 시민권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근데 라틴 시민권이나 로마 시민권이 처음에는 구분이 있었지만 구분이 없게 돼요. 나중에. 무슨 황제 때문에? 카라칼라 황제가 모든 그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뭘 부여하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라틴 시민권이나 이게 뭐야? 구분이 없게 되죠. 이걸 통해서 이제 로마 시민권에 통해서 제국을 통치하는 방식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야. 왜냐, 개나 소나 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시민권 확대 조치도 실제 이제 로마의 시민권 정책은 의미가 상실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로마 시민권 확대 조치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왜 했냐면 이게 세금 확대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도시 시민권 같은 경우에는 라틴 지역을 제외한 자치도시에게 부여했죠. 주로 이제 주변에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뭐냐면 이민족들에게 했는데 여기에는 이탈리아라는 말이 이제 봐야 돼요. 자, 지금은 이탈리아하고 로마는 뭐야? 이탈리아 수도가 뭐죠? 로마죠. 그렇게 인식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 로마하고 다른 거예요. 로마는 도시국가고 로마는 도시국가고 반도에 있는 사람들 이탈리아라고 했어요. 또 라틴족을 제한 총칭해서. 그래서 그들 라틴족을 제한 사람들 이탈리아인에게 줬던 것이 이탈리아 동맹도시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내용을 보면요. 트레이포스의 참여권 없지만 로마인에 대한 통상권, 통호권이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이제 뭐냐면 피를 흘렸는데 우리도 정치적 권리 달라 하면 동맹시 전쟁을 하잖아요. 결국에 이들에게도 이제 점점 뭘 줬다? 라틴 시민권하고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없어져요. 예, 이런 것들. 자, 시민권 정치, 이거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그 시험문제 나왔어. 서기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일단 이탈리아 반도 통일 및 영토 확대에 기여했고 정복미와 피정복의 대립을 해소했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좀 쉬었다가 뭘 이제 하냐면 포에니 전쟁을 할게요. 포에니 전쟁. 예, 포에니 전쟁도 상당히 중요하죠.